어머니는 양로원에 가셔야 해요. 준호 씨는 시설로 보내고요. 며느리의 차가운 선언에 75세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큰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삼촌, 죽는 척 해봐요. 고등학생 손자의 잔인한 장난이 시작됩니다. 베개로 숨통을 막힌 중증근무력증 환자 준호. 영민아, 그만해! 할머니의 절규가 울려 퍼지지만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온몸이 경련을. 준호야! 준호야!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들려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거제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제도 남쪽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마을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비탈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70년을 살아온 노모 김순덕은 아침마다 대문 앞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순덕의 집은 이 동네에서도 꽤 큰 편에 속하는 2층 한옥입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고생해서 장만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큰아들 태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올해 50살로 젊은 시절부터 이것저것 손을 댔지만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빠져 살면서 집안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가 남긴 빚은 3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언덕 중턱에서 바라보면 바다 건너편으로 웅장한 건물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최근에 완공된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입니다. 총 20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고급 아파트 단지는 거제도에서 가장 비싼 주거시설로 유명합니다. 각 세대마다 바다 전망을 자랑하며 단지 내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사 트럭들이 부쩍 많이 보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사람들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중년 부부들이 많습니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집니다. 어머니, 오늘도 그 냄새나는 채소 기르세요? 이제 우리 동네도 고급화되는데 좀 체면을 생각하시죠. 태수의 아내 선주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선주는 45살로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지만 남편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시동생 준호가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합니다. 블루하버 입주민들의 세련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48살의 둘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중증근무력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근육의 힘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호흡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심해집니다. 팔다리 근력도 약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형과 달리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질환이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결국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촌, 또 숨 헐떡거려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창피해요. 태수의 아들 영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준호를 보며 비아냥거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영민은 요즘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으며 자랐기 때문인지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삼촌 준호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루하버에 사는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화를 가장 만만한 삼촌에게 푸는 것입니다. 순덕은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큰아들 부부는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늘 예민하고 둘째 아들은 건강 문제로 위축되어 있으며 손자는 점점 반항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만 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블루하버 단지에서는 오늘도 이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아이들도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어서 이 동네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어려워요. 빚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집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블루하버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이 팔 때인 것 같아요. 순덕은 수저를 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울고 웃으며 살아온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비톡촉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준호는 이런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가족들이 잠을 설친다는 것도 미안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준호의 모습은 쓸쓸해 보입니다. 블루하버의 화려한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도 언젠가 저런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 지고 저녁 바람이 불어오면 순덕은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어선들과 갈매기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지만 마음속은 점점 복잡해져만 갑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태수 부부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순덕이 잠든 후 거실에 모인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우리만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준호는 저 상태로는 우리가 계속 돌볼 수도 없잖아요. 선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냉정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5억 정도 된다는 것을 부동산에서 확인한 후 그녀의 계산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양로원에, 준호는 장애인 시설에 보내자는 거야? 태수도 망설이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3억 빚 갚고 나면 2억 정도 남는데 그 돈으로 보증금 넣고 월세 내면서 영민이 키우기도 빠듯해요. 어머니랑 준호까지 계속 모실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준호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요. 선주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냉혹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으실 거야. 준호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낫겠지. 이런 대화를 준호가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 서 있던 준호는 형과 형수의 냉정한 계획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악화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 나를 시설로 보낸다고?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형과 형수는 어머니께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과 마주치기가 싫었고 무엇보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가며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힘들었지만 바다가 주는 위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한 후였습니다. 갈매기들이 고기 비린내를 맡고 몰려들어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준호는 방파제 끝에 앉아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거품들이 그의 마음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돌고래 떼였습니다. 서너 마리의 돌고래들이 바다 위로 뛰어오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와서 돌고래를 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돌고래들은 마치 준호를 위로해 주려는 것처럼 한참 동안 바다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들을 보며 준호도 잠시나마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운동복을 입은 중년 부부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저런 자유로운 삶과는 영영 작별해야 하는 건가? 준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시설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복권 판매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충동이 일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10,000원을 꺼내 로또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운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그는 복권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잠시라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수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부동산 중개사가 집 보러 온대요. 정식으로 매물 올리기 전에 정확한 시세부터 알아봐야 하니까요. 순덕은 수저를 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우리 셋이 살 집을 알아봐야겠구나. 준호 병원비도 있으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순덕의 말에 태수와 선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들의 진짜 계획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신과 준호도 함께 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순진한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형과 형수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삼촌, 어디 갔다 왔어요? 요즘 맨날 바다만 보러 다니네요. 영민의 말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그에게 밥그릇을 내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민은 갑자기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난이라는 핑계로 준호의 목을 베개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진짜 약하네요? 이것도 못 견뎌요? 죽는 척 해봐요. 영민의 장난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베개로 준호의 얼굴을 강하게 눌러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중증근무력증 때문에 그나마 약한 호흡 근육이 더욱 마비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영민아, 그만해. 순덕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과호흡 증상으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순덕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그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각종 모니터들이 연결되면서 삐삐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순덕은 발걸음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준호를 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선주, 영민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특히 영민은 자신의 장난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 순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나 물리적 압박이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 근육에 마비가 오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것 같네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병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태수와 선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보험 적용되면 일주일 정도 입원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태수 가족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순덕은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준호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덕은 급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폐만 끼쳐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새끼가. 내가 무슨 폐를 끼쳤다고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아픔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잠 안 주무세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이 아픔을 견뎌왔니? 순덕의 물음에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아들? 형이랑 형수가 저를 시설로 보내려고 해요. 어머니도 양로원으로 보내고 자기들만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순덕은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그럴 리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젯밤에 형과 형수가 나눈 대화를요. 집을 팔고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만 새보금자리를 꾸미려고 해요. 저는 장애인 시설에, 어머니는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순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며느리의 태도나 큰아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모르세요.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약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지 못할까요? 형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순덕은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서 견뎌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넌 우리 집의 소중한 아들이야. 병이 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엄마가 살아있는 한 널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형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의료비만 늘어나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저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준호의 말에 순덕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엄마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돈이 문제라면 엄마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모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혼자 짊어지고 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호를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이 가족의 평화를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는 어선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창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돌고래들도 지금쯤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까요? 순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태수 가족은 병원에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진심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중증 근무력증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의 권유로 준호는 일주일 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을 돌봤지만 태수 가족은 응급실에서 헤어진 후로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걸어오지도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형은 왜 안 와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 형도 지금 자기 일로 바쁜 모양이구나. 순덕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힘들다 해도 동생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여. 혼자 두면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 병실 생활이 나흘째 접어들던 저녁,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병실은 적막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곧이어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심 없이 지나쳤겠지만 며칠 전 자신이 산 복권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입고 왔던 옷이 병실 옷장에 걸려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중증근무력증 때문에 몸에 힘이 없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간신히 옷장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찾았습니다. 지갑 안에서 구겨진 로또 복권을 꺼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져서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에도 호흡이 곤란해지는 자신의 몸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긴 이상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별다른 기대 없이 복권을 펼쳐들었습니다. 그저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불려졌습니다. 7번. 오, 행운의 7이군. 나 복권도 7이 제일 먼저 있네. 준호가 혼잣말하며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번호가 불려집니다. 두 번째 14번, 세 번째 21번, 네 번째 28번. 준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35번, 여섯 번째 42번까지 모두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 15번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 14, 21, 28, 35, 42, 그리고 보너스 번호 15번.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맞았습니다.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로또 당첨 금액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입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총 7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50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50억? 50억 원. 준호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의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도 살 수 있고 평생 병원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께도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형과 형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신을 시설로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돈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권을 다시 지갑 깊숙이 넣고 휴대폰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편으로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바다 위로는 달빛이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풍경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까? 어떻게 말씀드릴까?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리고 기뻐하실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신도 아직 믿기지 않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어떻게 지냈어? 준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었어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표정이 좀 다르네.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준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며칠 더 지켜본 후 퇴원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준호는 병실에서 50억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권은 지갑 깊숙이 숨겨두었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선주가 나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선주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계약이 성사됐어요. 순덕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도 갚고 가족이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빚도 갚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새 집을 구해야겠구나. 준호 상태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순덕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양로원에 가셔야 해요. 준호 씨는 시설로 보내고요. 빨래 집게가 순덕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저희만 따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어머니랑 준호 씨는 각각 맞는 곳에서 지내시고요. 순덕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이, 그것도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친딸처럼 아껴온 며느리가 이런 차가운 말을 할 수 있다니요.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선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미안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2억으로 저희 살기도 빠듯해요. 영민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저희도 이제 중년인데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순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수가 치킨집 사업에 실패했을 때 순덕은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라며 또 돈을 요구했고 순덕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아들을 도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을 때도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 때도 암호화폐로 전 재산을 날렸을 때도 매번 순덕이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집 명의를 태수 이름으로 바꿔준 것도 그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실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치킨집 망했을 때 누가 3천만 원을 댔어?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할 때 누가 집 담보로 대출 받아줬어? 주식으로 망했을 때, 부동산으로 손해봤을 때 매번 누가 뒷바라지 했는데? 선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달라고 안 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손자를 보며 얼굴을 밝혔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민아, 할머니가. 하지만 영민은 순덕을 보고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가 깊게 파였습니다. 곧이어 태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며느리의 말을 말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수야,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었니? 태수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빚도 많고. 상황이라고?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누가 돈을 댔어? 망할 때마다 누가 뒷수습해줬어?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준 것도 내가 대출받으려고 해서였잖아.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과거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과거 얘기라고?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는 계속 아플 거고 병원비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병든 동생을 버리겠다는 거구나? 태수는 피하듯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곳에서. 순덕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 버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감이 밀려올랐습니다. 선주가 비웃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양로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저희가 모시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순덕이 무지해서 양로원의 좋은 점을 모르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순덕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오늘 이 일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순덕은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옷가지들을 급히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잠옷, 평상복들을 아무렇게나 구겨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태수가 형식적으로 말렸지만 순덕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온 순덕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그 무거움을 이겨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마음속의 화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버스에 올라서도 순덕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생각할수록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니. 버스가 달리는 동안 순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서러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순덕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갑고 조용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준호가 있습니다. 아픈 아들이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을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준호만큼은 지켜내겠어. 단칸방에서 살게 되더라도 내가 숨쉬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시설로 보내지 않을 거야. 순덕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순덕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본 준호는 순덕의 붉어진 눈과 들고 온 가방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순덕은 아들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자신들만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준호를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 것, 손자마저 자신을 외면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준호야. 엄마가 죽어도 너만큼은 지켜낼 거야. 단칸방이든 어디든 엄마랑 함께 살자. 순덕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꼭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서로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준호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이니, 아들아?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복권이라니?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1등에 당첨됐어요. 순덕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76억이요.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건 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들은 말 같았습니다. 준호는 지갑에서 복권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순덕은 복권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번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번호가 맞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7, 14, 21, 28, 35, 42, 그리고 보너스 번호 15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50억? 50억이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거대한 금액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 한 채가 5억 정도인데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돈이라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 검진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심박수 체크할게요. 간호사는 준호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순덕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님은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안색이 너무 빨갛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혈압이라도 재어드릴까요? 순덕은 당황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오늘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나 봐요. 이런 기쁨은 처음 느껴보네요. 간호사는 순덕의 밝은 표정을 보고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준호님도 기분이 많이 좋아지시겠네요. 환자분이 기분 좋으면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일이죠.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정말 꿈이 아니지? 네, 엄마. 진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는 거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덕과 준호는 조용히 속삭이며 돈의 쓰임새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큰 돈을 다뤄본 경험이 없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15억으로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살까 해요. 그 비싼 곳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바다 전망도 좋고 의료시설도 가까워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30억은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매월 이자를 받고 5억 정도는 당장 쓸 돈으로 남겨둘게요. 순덕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아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 점점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서울에 있는 은행 본점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서울까지? 네, 복권 당첨금은 반드시 본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정보를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지? 내일 퇴원하자마자 바로 가요.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형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니? 당분간은 말하지 말아요. 우선 저희가 안전하게 정착한 다음에 생각해봐요. 순덕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당장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우리가 먼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순덕도 밤새 설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 허가 받고 바로 서울로 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는 준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며 퇴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순덕과 준호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준호의 옷가지와 며칠간 쌓인 약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권이 들어있는 지갑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준호야, 복권 잘 챙겼지? 네, 엄마. 지갑에 잘 들어있어요.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거제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끊으며 순덕은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50억을 받으러 가는 게 맞니? 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서울 도착 후 바로 은행 본점으로 가서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순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옷장에서 옷 몇 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어디 가신 것 같은데? 태수가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화나셔서 나가시더니 밤새 안 들어오셨나 봐요. 선주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준호한테 가신 건 아닐까? 그럼 병원에 전화해 보세요. 태수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준호는 이미 퇴원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퇴원했다네? 그럼 어머니랑 함께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돌아오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과 준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웃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못 봤어요? 응, 며칠째 안 보이던데. 준호도 함께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갈등 때문에 집을 나간 것 같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준호 병이 악화되어서 큰 병원으로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들었어?
순덕이네 어머니랑 준호가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에서 목격됐다던데? 블루하버에서? 그럴 리가 없지. 그 비싼 곳을. 아니야, 진짜래. 우리 집 며느리가 그쪽에서 청소 일하는데 분명히 봤다고 하더라.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이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고 단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에서 어머니와 준호가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순덕은 깔끔한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준호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고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어머니와 준호야?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일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고급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 내부에 있는 그 카페는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선주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와 준호가 블루하버에 있어.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었어. 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그런 곳에 살아요? 준호 씨도 아픈 사람인데. 그게 문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태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구한 것일까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와 준호를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보, 내일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어떻게 찾아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겠어요? 선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찾아간다고 해서 만나주실까요? 하지만 태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그 비싼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가 블루하버에서 펜트하우스 산다던데? 펜트하우스? 그게 얼마인데? 10몇억 한다고 하더라. 10몇억이라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은 믿기지 않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고급 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 준호가 최신형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 등이 계속 제보되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소문들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 한 푼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태수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준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에 대한 궁금증과 질투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결국 블루하버 더 레지던스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주와 영민도 함께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궁금증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지 정문에서 경비원에게 순덕을 찾는다고 했지만 거주자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순덕과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준호도 브랜드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달려가며 불렀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보고 잠시 멈춰섰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위엄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뭘 하러 왔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궁금해하니? 선주가 다가와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함께 살아요. 순덕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며칠 전에는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던 사람이. 태수와 선주는 순덕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눈치 보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했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 저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태수의 간절한 물음에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선주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와 서운함이 통쾌한 복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너희가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가 언제니? 영민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형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형, 기억하세요? 저를 시설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태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순덕이 통쾌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말해줘야 하지?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는 언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시원하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했던 말 기억나니? 각자에게 맞는 곳에서 지내라고 했잖아. 맞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맞는 곳에서 지내고 있어.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요. 선주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지만 순덕은 단호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 알지? 착한 일에는 복이 따르고 나쁜 일에는 벌이 따르는 법이야. 순덕과 준호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수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기억해둬라.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그날 저녁 순덕과 준호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창밖 넓은 바다에서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돌고래 한 무리가 바다 위로 우아하게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마리, 6마리의 돌고래들이 마치 춤을 추듯 물 위로 솟아올랐다가 우아하게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짓은 자유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석양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돌고래들 주위로 흩어지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엄마, 저 돌고래들 보세요. 준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고래들은 서로를 따라 뛰어오르며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순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돌고래들의 자유로운 몸짓이 마치 자신들의 해방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시원했어요. 그래, 준호야. 오늘만큼은 정말 속이 시원했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창밖에서는 돌고래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속박도 없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비밀을 끝까지 지켰구나. 네, 그들이 알 필요 없어요. 우리만의 행복이니까요. 돌고래들이 은빛 물결 위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덕과 준호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 돌고래들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에게 짐이라고 여겨졌던 노모와 준호가 50억 복권 당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